이 런던 같은 곳에서는 1인 가구의 전기료가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한 대륙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는 91%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은 겁니다. 아시아에 비해서도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데 따라잡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였습니다. 엄청난 덩치, 엄청난 크기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5% 굉장히 어느 정도 순항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로존 또는 EU 다 0.4%씩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과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 뻥 터지면서 유럽에서 에너지 공급난이 생기고 전기료가 급등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요. 물가가 높아지는 것도 다른 대륙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한 대륙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런던 같은 곳에서는 1인 가구의 전기료가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1인 가구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느끼게 되고 그런 어려움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교사노조, 의사노조가 계속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제일 큰 항공사 루프트한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조종사들이 얼마 전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보조금을 줄이니까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도 벌이고 뭐 이런 사회적인 난맥상 같은 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될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EU 27개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대였습니다. 28%대였는데 30년이 지난 2021년은 16%대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럽이 그만 축소된 만큼 중국은 굉장히 올라갔죠. 이 1991년에서 2021년간의 30년 동안 중국은 1%대에서 18%대가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근데 미국은 어땠냐면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25% 안팎을 30년간 꾸준히 유지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건재하고 인도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가운데 유럽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도 유럽의 중심 국가고 유럽에서 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유럽의 5대국이 어디겠습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죠. 이 5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반에는 26%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가지고는 13%로 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EU 전체가 쪼그라든 것보다 더 많이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유럽의 위상도 낮아지고 경제적 힘도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전환에서 유럽이 뒤처졌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해가지고 모바일 비즈니스 세상이 됐는데 그 미국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거기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졌어요. 그럼 2장 3장 갈 때 그걸 따라잡기 정말 쉽지 않고 남은 더 앞서가고 자기는 더 뒤처지고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 유럽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나 ICT 산업을 키우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늦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한 번 뒤처지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AI,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ICT 산업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AI로 넘어가는 것 역시 유럽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잡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요.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바일 기기부터 보자면 유럽의 모바일 기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3등분 돼 있어요. 애플이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의 자생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가 미국 기업에 팔려간 이후로는 유럽에서 이렇게 모바일 기기를 좀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 지나다 보면은 이게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플이거나 아니면 삼성이거나 아니면 중국 제품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앱을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의 T맵에 해당되는 그 운전용 맵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흔히들 쓰는 게 영어로는 웨이즈, 불어로는 와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즈라는 게 어떤 앱이냐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개발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게 유럽에서 만든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한 10년 전쯤에 구글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운전용 앱을 유럽 사람들이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어떤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이런 모바일 메신저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역시 왓츠앱을 제일 많이 씁니다. 유럽 사람들도. 근데 왓츠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얀쿰이라는 우크라이나 이민자가 미국에 가서 만든 거고요.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됐어요. 한 10년 전쯤에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계열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사실 자생적인 디지털 기업 이런 걸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는 91%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87%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점유율이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높은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안방을 내줬다. 유럽에도 자생적인 유럽 기업들 중에서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보면은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나 세인스버리 같은 경우에 온라인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테스코하고 세인스버리를 합쳐도 아마존 영국보다 매출이 더 작습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뭔가 일찌감치 유럽의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유럽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매출이 많은 이커머스 기업이 아마존 독일입니다. 2위가 어디냐면 아마존 영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만든 게 1995년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아마존이 만든 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이 당시는 유럽에서는 이커머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을 텐데 아마존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아마존이란 게 유럽에서 얼마나 거대한 기업이 됐냐면 유럽 전체 대륙에서 거대한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게 7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만 유럽에서 22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럽 친화적인 마케팅을 벌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제 포장용기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이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로컬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이라는 게 순전히 온라인 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대한 물류센터를 세우고 배달을 하고 그래서 온 오프라인 병행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럽이 아마존에 거의 뺏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 이제 외국 기업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야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를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금이며 연금 보험료 같은 걸 많이 정부에서 걷어갑니다. 걷어가고 그거를 노후에 돌려줍니다. 이런 사회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젊었을 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사회 상류층이 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5%까지 됩니다. 사회 상류층으로 막 길을 쓰고 올라가기보다는 편하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여생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안정을 가져왔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수백 년 된 귀족 문화가 있는데 중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나 불만을 야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가 평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면서 사회적인 평형, 어떤 공식, 이게 이제 좀 흔들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라고 하는 게 가까운 과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온 게 130만 명인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수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외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고, 계층 간에도 어떤 한 나라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나 중동 위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 안에 복지 시스템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감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조금 커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유럽에 넘어와가지고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들이 예견을 하기를,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 비중이 20%까지 달할 것을 싱크탱크들이 내다보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700만 명이 무슬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 내국인과 이민자의 갈등, 그 내국인끼리 이민자를 얼마나 수용해야 되느냐를 놓고 벌이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 수위가 높다고 봐야 되고요. 피식민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유럽에 옵니다. 근데 특히 프랑스가 그러는데요. 북아프리카의 옛날에 알제리나 모로코나 튀니지 같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많이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불어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돌을 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약간의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폭력 수위가 높은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대치만 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도 부셔버리고요, 거리에 있는 상점 같은 것도 부셔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지불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민자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 발전이 옛날처럼 순조롭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민자들한테 조금 백인 주류 사회가 나눠줄 수 있는 몫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포용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교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아바야 같은 이제 무슬림 복장을 하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면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업을 듣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급기야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아예 교복을 입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고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유럽 경제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빨리 변화를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럽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이었고, 사실 옛날보다 좀 못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우리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앞서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변화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화자원, 유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G7 국가 중에 4나라가 유럽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이 세다. 옛날보다는 비록 못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어떤 필사적인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유럽의 변화가 더딘 기본적인 마음 자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굴뚝 산업의 노동자들과 정치 세력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 이제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노동단체하고 결부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동단체들의 이익에 많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도 있어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를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산업이 이렇게 뜨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굴뚝 산업을 줄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굴뚝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직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전환을 빨리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한 100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고 그랬을 때 마부들이 자기네 직장을 잃는다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 마부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만큼 자동차 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그런 나라는 뒤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식의 어떤 전환에 대한 속도, 이게 이제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럽에서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전체 이제 일자리 중에서 공공 부문의 비율이 이게 보면은 프랑스가 한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6%포인트라고 하니까 엄청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 숫자로 치면은 수백만 개 차이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공공 부분이 크면은 민간의 이제 활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마련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많냐면 전체 국민의 8.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에 공무원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해도 2.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회가 둔탁하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비대한 이유, 이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 통치를 했다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때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어떤 제국주의에 빠져 있을 때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낡았어요. 유럽이.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 배울만 합니다. 근데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유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도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고 뭐 그 나라 안에서는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는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의 그 교육제도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국의 뭐 옥스브리지나 프랑스의 상위권 그랑제골 같은 경우도 어떤 연구활동이라든가 혁신을 창조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을 길러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옛날식으로요. 이렇다 보니까는 사회가 더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작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럽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18세기 이후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거는 이런 거죠. 왕정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먼저 확립을 했고요. 개인의 이익을 먼저 보호를 해줬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유럽이 앞서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자본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유럽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출에 의존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GDP 대비 대출의 비율이 85%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300%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미국에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을 통해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이런 곳에 굉장히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게 그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크게 뭉칫돈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 빨리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게 좋잖아요. 유럽은 그만큼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이 회사가 혁신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대출금을 해소를 잘할 수 있냐 없냐 담보를 보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바일 기기나 ICT 산업 이런 게 빨리 됐던 거는 그만큼 자본시장에서 거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 이런 게 빨리 됐다. 근데 그 결과가 미국과 유럽의 격차를 키우고 유럽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씩 조금씩 쇠퇴하면서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많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30년 사이에 1%대에서 18%대가 됐거든요. 그만큼 유럽이 많이 중국이 부상한 만큼 조금씩 미끄러졌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세계 30대 기업, 이걸 보면은 미국 기업이 22개로 압도적이고요. 아시아 기업이 5개입니다. 근데 유럽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네, 내시, LVMH라고 그러죠. 이게 명품 기업이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이제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3개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물론이고 아시아에 비해서도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거든요. 인도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인테라고 하는 건 이 지리적 범위로 보면은 유럽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제 이 국면을 타개를 하지 못하면 계속 세계의 중심에서 조금씩 좀 멀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유럽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는 관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이 좀 계몽해주고 계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꾸 시시콜콜 큰형님처럼 이게 훈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뭐 쿠데타가 자주 벌어지고 막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간섭을 해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빚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용병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항만, 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권들이 자기네들한테 간섭을 하려고 하는 이제 유럽을 약간 멀리하고 자기네들이 뭐 쿠데타를 했건 뭘 했건 뭐 독재를 하건 시비를 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거기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유럽이 계속 명분을 찾고 있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실을 놓치는 게 나오는데요. 인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키플레이어가 이미 됐는데요. 작년에 단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인도 안에서 소수민족끼리 무력 충돌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계 소수민족에서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EU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그걸 중단하라고 세게 경고를 했는데 인도에서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아직도 식민지배 마인드가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뭔가 자기네들 규범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자기네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안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미국에서는 이 인도의 소수민족 충돌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어떠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에너지 판매가 이제 위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인도에다가 많이 팔아요. 석유며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눈 감아줍니다. 왜냐면 미국은 인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시아는 비상화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아시아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뭔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약간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만큼 유럽은 조금씩 더 위축될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1월 달에는 독일에 대해 0.5%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0.2%로 0.3%포인트나 낮춰버렸어요. 나라 전체의 연간 GDP가 뒤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독일이 유럽의 맏형 국가라고 하기엔 정말 창피할 수준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독일이 이제
메르켈 전 총리가 집권하던 16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는 가장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유럽의 맡은 격으로 유럽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생겼을 때도 독일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 약간 이제 유럽의 결속을 다지는 형님으로서 역할을 쭉 해왔는데 근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유럽 전체 힘을 좀 낮추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독일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생겼던 2020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너스 3.8%였어요. 근데 뒤로 역성장을 한 거죠.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게 이제 3.2%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8%에다 이제 3.2%니까 전반적으로 좀 꺾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022년에 1.8%로 약간 반등을 한다고는 했는데 다시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어요. 사실 나라 전체의 연간 GDP가 뒤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로 저성장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독일이 마이너스 0.3%로 이제 어려웠지만 같은 이웃 나라들 한번 보시면은 독일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0.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라이벌인 프랑스가 0.9% 성장할 때 독일은 마이너스 0.3%였고 심지어는 브렉시트로 굉장히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영국도 작년에 0.1% 성장을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독일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까지 말을 해도 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루프트한자의 조종사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로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불안정이 커지고 있고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럼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요. IMF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을 4월에 0.2%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G7 국가 중에 제일 낮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 받은 게 뭐냐면 IMF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달에는 독일에 대해 0.5%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0.2%로 0.3%포인트나 낮춰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독일 경제는 어둡게 본 거예요, IMF에서. 미국 경제는 1월 달에 IMF가 2.1%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올해. 근데 4월에 경제 전망을 바꿀 때 2.7%로 0.6%포인트나 올렸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대비해가지고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각 0.7%로 내다봤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가. 영국도 0.5%로 봤거든요. 근데 독일은 0.2%다. 이거는 굉장히 독일이 유럽의 맏형 국가라고 하기에는 정말 창피할 수준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제 독일 경제가 이제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전쟁이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제조업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단연 독보적으로 제조업 수출이 강한 나라인데 이제 이거를 중국으로 가는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독일에 미치는 타격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고 중국은 예전만큼 성장을 못하니까 수입품 독일이 수출하는 걸 그만큼 잘 못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먼저 러시아를 얘기를 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독일이 어느 정도로 러시아에 이제 에너지원을 의존을 해야 하냐면 천연가스는 55% 그리고 석유는 33%를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러시아가 그냥 딱 이 에너지원 판매를 끊어버린다면 오히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을 왜 독일에서는 감수를 해야 하냐면 자, 독일에서는 탈원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탈원전을 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탈원전을 하는 것만큼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중간에 이 공백을 메꿔줘야 될 에너지원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러시아산 천연가스
프랑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많이 두려운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싸고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LNG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넣어가지고 와요. 근데 독일은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확 밀어주면 금방 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독일을 되게 안심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사실 어떤 첨단 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원자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굉장히 부를 많이 일으킨 다음에 이걸로 국방력을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큰 나라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자재 판매, 에너지원 판매가 굉장히 국가의 큰 수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럽에 있는 고객들의 니즈에 충분히 이제 잘 맞춰왔고, 독일은 더더욱 큰 손님이기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우려하지 않게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독일이 또 뭐가 있냐면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약간 러시아에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유럽의 다른 나라한테 재판매를 해서 또 수익도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서방이 제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을 끌어오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파리에 살 때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인데요, 독일이 프랑스보다 40%가 비쌌어요. 그게 이제 탈원전의 여파였는데, 근데 작년 상반기에 EU에서 통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이 프랑스 대비해서 독일이 78%가 비싸요. EU 평균보다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독일이 43%가 비쌉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100만 원 낼 때 독일에서는 178만 원 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전기료가 쌌기 때문에, 특히 산업용 전기료가 쌌기 때문에 이 차이를 실감을 잘 못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생산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로 좀 투자가 더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외국 기업들이 독일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독일이 타격을 입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독일이 불운한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독일이 좀 더 가까운 데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는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이제 경제적인 교역이 많은 독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독일이 무역 상대국으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최대 무역 대상국은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웃한 라이벌 국가인 프랑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중국인데, 근데 이제 수출액으로 보면은 독일이 프랑스에 수출하는 게 연간 한 1200달러? 그 정도 되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1100억 달러,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만큼 멀리 있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시장점유율 이런 걸 보면은 지멘스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 한 15%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에서는 폴크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판매량으로 봤을 때 중국 내 판매량이 전체 30%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2022년 말까지도 굉장히 강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수출이 그만큼 잘 안 돼가지고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독일이 이제 중국의 수출액이 2021년에 1230억 달러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160조 원에 가까웠는데, 그 이듬해 2022년에 이제 1130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고요. 중국이 이제 부채 문제랑 해가지고 내수가 옛날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수입품을 중국 안에서 소비를 옛날만큼 많이 못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2022년 7월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G7 정상으로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G7 정상 중에 처음으로. 그때 지멘스니 바이오엔크니 폴크스바겐이니 바스프까지 해가지고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거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약간 뉘앙스를 독일이 살짝 굽히고 들어온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독일이 굉장히 러시아와 중국의 변수에서 크게 이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독일인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보면요. 인재의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웬만한 나라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쏠립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개발 국가에 사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유럽에서 뛰어나는 사람도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게 과거랑 많이 달라진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독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이 미국에 비해서는 규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떼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찾아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규제 수위가 낮고 세금도 덜 걷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으로 간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인재 유출이 있었는데 요즘은 고급 인재들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엔테크거든요.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 당시에 화이자하고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독일에서는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천 기술은 화이자보다는 바이오엔테크에서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연구 개발 임상센터를 영국으로 옮겨버렸어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옮겨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 굉장히 까다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옮긴 건데 이런 거잖아요. 이 어떤 바이오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개인정보 같은 게 조금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독일의 개인정보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갇히기 싫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죠. 독일식의 규범이 만들어내는 이제 올가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 그만큼 인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월가에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어쩌냐면 상장을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하지 않고 나스닥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도 더 밖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게 굉장히 독일에는 어려움을 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좀 모자라고 있어요. 비숙련 노동자도 부족하고 숙련 노동자도 부족하고 고급 인력도 모자라는데 독일에서도 고급 인력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그래요. 동유럽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메우려고 하는데 빈 공간이 많아서 다 채우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취재를 위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잖아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하는 게 86개 이제 세무화된 주제 연구 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디를 접촉을 해봤냐면 막스 플랑크 인구학 연구소라는 데를 이제 좀 그쪽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 원장이 있더라고요. 원장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핀란드 사람이었어요. 독일인이 둘 다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재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좀 받아가지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널리 인지하고 있다시피 독일산 자동차가 아주 고급이다. 이런 게 뇌리에 박혀 있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살았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자들은 독일 차를 탑니다. 벤츠나 BMW 같은 거를 타고요. 자동차 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 같은 겁니다.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만 명이거든요. 그 인구수로 보면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고 사실 이게 독일을 떠받치는 큰 역할을 했어요. 독일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슈레더 전 총리 당시에 하르츠 개혁이라고 부르는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노동개혁이라는 건 사실 사용자들을 좀 편하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을 좀 덜 높여도 되고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좀 편의를 줘가지고 이 개혁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냐면은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안 나갔어요. 잘 안 나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계속 독일 안에서 생산 활동을 유지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독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푸주나 르노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많이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이제 계속 메르켈 정부 시절에 경제가 좋았던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갔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게 근년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에서 이제 독일 국내에 생산되는 자동차 대수가 작년에 380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은 거냐면 2017년, 2018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550만 대 정도였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300만 대까지 줄긴 했는데 이게 늘었지만 별로 안 는 거예요. 380만 대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이제 미중 무역 충돌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노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충분히 생산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조금 이제 미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게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작년 독일 정부가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이제 끊었더니 전기차 판매를 급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550만 대를 생산하다 380만 대를 생산하니까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는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쉬를 비롯해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독일에서 전체 수출 중에 자동차 비율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한 5% 돼갖고 전체 한 15%가 자동차 산업이 이제 수출에서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자동차가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구조적으로 독일한테 약간 불리하게 가는 건 뭐냐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부품 숫자가 내연기관차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굉장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를 좀 늦춰보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비아디라는 전기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요. 아직은 중국 내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몇 년 안 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근데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독일은 여전히 아직 굴뚝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부가가치 중에서 독일이 제조업 비율이 20.8%에 달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영국의 2배예요. 그만큼 제조업 비율, 굴뚝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독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제 정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독일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만큼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좀 미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조업 수출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는 뭐냐면 국제 정세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근데 어디서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어떤 외부 변수에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두 나라가 경제 규모 세계 3위를 놓고 다투는 사이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독일의 GDP가 이제 55년 만에 일본을 누르고 이제 세계 3위로 올라섰다라고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독일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장기 저성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일본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두 나라 사이 뒤집힌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뭐냐면 경제 규모라는 거는 이 명목 GDP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를 고려를 안 해요. 이제 물가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유럽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GDP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극심한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GDP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낮으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제 일본께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이제 일본을 추월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의미를 두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 두 나라 다 이제 장기 저성장, 약간 침체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경제 체질이 약간 닮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독일 언론에서도 독일 경제가 약간 일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독일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독일에서 굉장히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일이 잠재 성장률을 쭉 보면은 2020년대에 들어서 1% 아래에 머물러 있고, 이게 2026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한 0.3%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한 50년 사이에 최저치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비슷한데,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국민을 나이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이를 말하는, 독일에서는 44.9세고 이게 미국은 37.7세입니다. 그러니까 7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 독일 7살 이상 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령화가 이제 진행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살고 뭔가 사회가 안정돼 있고 의료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좀 수명이 길다, 오래 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고령화가 되면서 40대, 50대들이 이제 퇴직을 많이 하면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2035년까지 독일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12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보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은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연금을 줘가지고 떠받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일터를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인 거죠. 제가 이제 독일 경제가 간단치 않다고 보는 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100만 명 정도를 독일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100만 명을 받았는데도 일자리가 부족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민자를 늘리는 정책,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비워둔 일자리를 독일 싱크탱크들이 180만 개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 이 인력들을 빨리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야 독일 경제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책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어떤 점이 있냐면, 사실 실업률은 되게 낮아요. 거의 실업률 통계 자체로만 보면은 만정고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독일에서는 미니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이게 미니잡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비정규직이고 아르바이트식의 일자리인데 월소득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월에 한 70만 원 정도도 못 버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런 일자리를 되게 양성화 시켰어요. 규제도 적게 적용을 하고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세금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화 시켰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좀 나눠 갖게 됐는데, 각 일자리의 질이 좀 낮은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지만 일자리 질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고, 독일의 평균 근로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1341시간이어가지고 미국보다 뭐 대충 연간 한 500시간 가까이 더 적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적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질 낮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눠갔다 보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못해가지고 아예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업률이 높아요. 근데 독일은 뭐 누군가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수입이 많지 않은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에너지원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봤을 때 위험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바라는 탈원전 이런 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속도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거든지 이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탈원전 속도,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속도하고 이렇게 그 매치를 잘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나 이런 게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에너지원에 일방적으로 많이 기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좀 낮춘다, 이런 게 독일 경제는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수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럽 본토에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규제 수위가 높은 건 사실인 거고, 이걸 어느 정도 좀 낮춰야 경제가 좀 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유럽 본토가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독일이 되게 그런 편인데요. 탈원전을 한 이유도 약간 그런 거고요. 근데 친환경은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목표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약간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인 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규제 수위를 더 높이는 게 과연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 이것도 어떤 국제적인 흐름에 좀 맞춰가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제도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교육제도상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무상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대학이 거의 평준화돼 있고 정부 재정을 풀어가지고 공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대학 교육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변화의 혁신 이런 거를 끌어내기 어렵거든요. 독일에선 대부분 다 고공립되고 정부 재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거든요, 대부분. 외국인 학생들한테만 아주 일부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독일에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이 한 12%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질이 낮다 보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사립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금이 좀 높습니다, 독일이. 이제 메르켈 정부 시대 때 이제 독일이 굉장히 경제가 좋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한 3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의 평균치보다 한 10%포인트 높았어요. 이 정도 높은 거는 약간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20%를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여기 3인당이 집권하고 있고 여기 중도좌파이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를 올리는 쪽으로 항상 중도좌파들은 이제 의사결정 하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올라프 숄츠 정권에서 법인세를 엄청 많이 감면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독일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 뭔가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빨리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카드 사용 같은 걸 많이 안 해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변화에 굼뜨다는 일본에서 전체 거래 중에서 카드 거래 비율이 이제 일본이 한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게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뭔가 사회 변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속도 이런 게 느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하고 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제조업에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심 산업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자동차고 우리나라는 반도체고 그런데 어떤 특정 산업에 많이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출 대상국이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유사한 점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독일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독일보다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게 독일이 자동차 산업에 의존한 것보다 그 정도가 더 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산업의 다각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수출의 다변화 이런 거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시장을 중국만큼 좀 키워놓는다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 대상으로서요.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이제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만 많이 의존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나 이렇게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 발전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보거든요. 저 유럽에 살 때 보니까 유럽의 거대 제약사들의 사이즈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일본만 하더라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도 큰 산업 분야인데 계속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다가는 어떤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종속돼가지고 끌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제 주체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 독일이 근년에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를 원전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현재는 원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독일 대비 상대적으로 영국 대비 좋아요 상태가.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한쪽에 몰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들 다변화하고 에너지원 의존 이런 것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독일의 미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근면하고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라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강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독일이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뭘 발판으로 딛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모자라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와인을 즐기지 못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주식이 파스타지 않습니다. 파스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파스타를 불매하자, 이런 불매 운동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1인당 GDP를 쭉 세어본 거예요. 유럽 국가의 하나를 넣어봤을 때 몇 위가 나오냐, EU 평균으로 했을 때 49위인 거예요. 미국을 전혀 못 따라잡을 정도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극복이 되겠느냐. 확실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원래 살던 이 백인 주류 사회와의 팽팽한 갈등 관계랄까, 이제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확 느껴지거든요. 가끔씩 막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광경 같은 걸 종종 보게 되는데 긴장이 돼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활기 이런 것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리 시내에서 샤를르골 공항이 파리 북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편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는 푸조 있지 않습니까? 푸조의 공장인데 방치되어 있는 공장터를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쇠락해 간다는 그런 느낌 같은 건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고 생산 비용이 높은 사회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도 스스로 밖으로 많이 나가버리거든요. 단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한을 담아서 한탄했던 게 뭐냐면 인공호흡기가 모자란 상황인데 인공호흡기 제조업체가 프랑스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해외로 다 나가버렸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사람들이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그런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여기가 살기가 되게 쾌적하다는 느낌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아주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치안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결과 치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이제 핀테크 분야 그쪽에서는 좀 강하고 유럽에서는 어떻게든 신생 기업들을 키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파리 같은 경우는 스타시옹 F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근데 이 안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활기가 느껴집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를 자주 찾아갔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처진 상황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뭔가 반전을 시켜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실제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푸드뱅크라는 거 아시죠? 푸드뱅크라는 게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제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들한테 먹을 거를 제공을 해주는 NGO 같은 거지 않습니까? 유럽에 푸드뱅크가 약 3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고요. 근데 영국에 보면 트루셀 트러스트라는 영국의 제일 큰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을 담은 상자를 작년에 300만 개를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인 2013년에 30만 개를 전달을 했을 때 영국 언론은 물론이고 그 당시 한국 언론에서까지 세상의 G7 국가의 선진국인 영국에서 구호물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뭐 30만 명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상자가 30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음식을 전달받은 사람의 숫자는 그보다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30만 개만 해도 충격이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300만 개가 됐거든요. 물론 그 사이 기부금이 많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민자들 중에 이제 못 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영국 전체 그리고 유럽 전체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유럽에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에 먹을거리들을 굉장히 싸게 파는 이런 코너에 교사나 간호사 같은 어떤 중산층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몰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빈곤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의 한 30%에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인 경우가 이제 빈곤 상태인데요. 영국에서는 아동들 중에 270만 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가정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거고, 2020년에 영국에서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어요. 유니세프라는 건 유엔 아동기금이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밥 굶는 아이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유엔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의 아이들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영국의 이 정치인들 굉장히 충격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평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이런 액티비티가 크게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모자라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와인을 옛날만큼 즐기지 않습니다. 그 앞선 세대만큼 즐기지 못해요. 이게 와인을 덜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이 비싼 술이라는 점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 혼자 먹기에는 와인의 병이 되게 크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인은 점점 멀리하고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주 패턴에도 어떤 변화가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주식이 파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타는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곡창지대에서 밀 생산이 좀 줄어들고 밀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밀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파스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주식을 많이 못 먹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파스타를 불매하자, 이런 불매 운동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스페인이 올리브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올리브유의 40%를 스페인에서 만듭니다. 근데 정작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유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가뭄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워낙 올리브유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이렇게 맘 놓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실생활에서 어려운 고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육류 소비가 사상 최저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친환경주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축을 키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환경보호론자들을 중심으로 육류 소비를 좀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이 패턴에서도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여유 있게 즐기던 걸, 예전에 쉽게 즐기던 걸 지금은 잘 즐기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그에 비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팍팍한데,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OECD 통계로 2022년 미국의 1인당 임금 대비 유럽 국가의 1인당 임금 평균인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100%라고 봤을 때 이때 독일이 76%, 그리고 영국이 70%, 프랑스가 69%,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라고 해봤자 미국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한 70에서 75%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미국 대비해서 아예 6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모자라는 분들이 투잡을 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투잡을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시간 좀 줄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근로시간이 짧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마냥 유럽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여유를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좀 적은 거를 감수를 한다,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좀 있는데, 이게 일을 적게 하는 게 여유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얘기라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더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2021년만 EU 보고서를 보면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감이 없어서 더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절반이고요, 프랑스에서는 3분의 1에 달한 거예요. 투잡을 뛰셔서 투잡을 잘 못 뛰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시간이 굉장히 짧게 나타난 거예요.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 2021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 이제 330만 개, 그거를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자리인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근로자들한테 너네 적게 일해 혜택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기업이나 고용주가 여력이 없으니까 질이 낮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 이런 게 유럽의 이런 어떤 개인들의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0년대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사태야 뭐 전 세계적으로 겪은 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장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다른 대륙에 비해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거는 이제 맞는데요. 근데 이게 끝난다고 해서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유럽이 많이 뒤쳐져 있어요. 사이즈가 아니라 경제의 어떤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1인당 GDP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벨기에에 있는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라는 싱크탱크에서 작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의 1인당 GDP를 1위부터 50위까지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의 하나를 1인당 GDP로 넣어봤을 때 몇 위가 나오냐, 이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럽 국가를 하나 넣어보면 1위부터 51위까지 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EU 평균으로 했을 때 49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의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최하위권인 거예요. 프랑스를 넣었을 때, 프랑스의 1인당 GDP를 미국의 50개 주 1인당 GDP 순위에 넣었을 때 프랑스도 역시 49위예요. 그러면 프랑스하고 EU 평균보다 더 못 사는 주가 미국의 50개 중에 딱 2개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개가 어디냐면 하나는 산촌이고 하나는 농촌인데, 산촌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다호고 농촌이라고 하는 건 미시시피예요. 근데 이건 미국에서 완전히 깡시골이거든요. 그런 수준이고, 독일을 이 순위에 넣었을 때 독일이 2021년 기준으로 39위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지금은 순위가 더 낮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을 전혀 못 따라잡을 정도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극복이 되겠느냐라는, 저는 솔직히 약간의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전환, 디지털 산업으로 가는 전환에서 이미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기보다 오히려 더 벌어질 확률도 적지 않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힘, 이 부분도 이제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를 다른 대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압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데, 유럽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총체적인 국력 자체가 옛날만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해도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키워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군사적 힘이,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굉장히 국방을 미국과 나토에 의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 유럽이 군사적 힘을 키우지 않더라도 방해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안 쓰고 복지나 사회 건설에 많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난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많이 올리려고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러시아의 위협이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방비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국방비를 안 쓰고 다른 분야에 써야 하는데, 이거를 늘리다 보면 그러면 복지나 사회 안정에 써왔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GDP가 우리나라 돈은 5,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 나토에서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쓰라고
이거를 권고를 하고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근데 독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GDP 1%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방비를 GDP의 1%를 쓰다가 2%를 쓰면 1%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GDP가 5,500조 원이기 때문에 1%포인트만 올려도 55조 원을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5조 원만큼 국방비를 더 쓰고 그만큼 복지나 경제 발전에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미래도 솔직히 그렇게 되게 밝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뒤처지는 거는 인태시대, 인도태평양 시대가 오는 거를 앞당길 확률이 높죠. 유럽이라는 플레이어가 있고 인도, 중국과 같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이제 북미가 있고 이런데 점점 더 이렇게 삼각축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시아와 북미의 축으로 움직일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의 어떤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면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거든요. 유럽은 어떤 명분을 중시하고 평화를 더 중시하고 힘의 논리를 지향하면서 친환경도 중시하고 평화를 중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규범들, 세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유럽식의 어떤 규범들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떤 미국식 가치에 의해서만 굴러가는 미국의 일극 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는 굉장히 좀 회의가 있어요.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미국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왜 쇠퇴했냐 이 원인을 따져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보자 이런 거고 미국의 굉장히 어두운 면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됐을 때의 이 어두운 측면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유럽이 이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 한골탈퇴하고 변화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반등을 이뤄가지고 자 아시아 축 그리고 북미 축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약간 좀 유럽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리바운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